예, 안녕하세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이 되자마자 예술 현장에서는 또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법률이 뭐야? 어디다 써먹는 거야? 무엇보다 예술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쓸모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한데요. 오늘은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술 현장에 계시는 예술인들을 모시고 직접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사회 겸 답변을 맡게 된 시시한 연구소의 공동소장 김상철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예술인들의 자기 소개를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작가 공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움직임을 베이스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들과 공동 창작을 주로 진행하는 임기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 분야에서 기획과 비평을 하고 있는 김강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를 쓰고 부르는 윤찬묵입니다.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남선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고 있는 김주욱입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분들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셨고요. 그리고 각각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또 궁금한 부분들을 다 찾아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하나씩 들어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최대한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예술 권리보장법을 읽고 첫 느낌이 뭐였었냐면요. 이게 예술인과 예술 지원기관의 어떤 상호 관계 증진을 위한 법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술 지원기관이라는 그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례별로 어떤 안 좋은 관계가 많이 축적되었던가 그런 배경과 취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 이 법률을 보면 예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상으로 국가기관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예술지원기관, 교육기관, 그다음에 예술사업자라고 하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예술지원기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좀 낯서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예술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직접 사업화가 돼서 운영이 될 때에는 소위 예술지원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재단, 센터 이런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 권리 침해의 당사자로서 예술지원기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술지원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법률에 그 내용이 담기다 보니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 혹시 예술인 활동 증명과 같은 그런 자격을 인증받은 예술인들만이 해당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포괄하는 예술인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넓은 거냐?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범위보다 넓다는 건데요.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 활동 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적 예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예술인 권리보장법에는 그거를 포함해서 예술 교육기관에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했던 분들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죠. 뿐만이 아니라 예술 사업자와 같이 계약을 해서 그 직업적인 예술인과 같은 업무를 하시는 예술인들도 다 보호의 대상으로 포괄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의 규정보다는 훨씬 더 넓은 예술인 정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용어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률 용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법령의 성격과 그에 따른 기능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이건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현행 법이나 내지는 뭐 시행령, 조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들이 활용해야 되는 일종의 무기인 셈이니까 사용법을 좀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제정 취지가 무엇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나 절차가 무엇인지를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수단이나 절차에 있어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시행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잡아놓게 되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법률은 국회를 통해서 제정되고 시행령은 문화부와 같은 정부 부처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것은 시행령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내에 이 해당 법률의 취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을 우리는 조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혹은 문화지원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술인 입장에서는 각각의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크게 보면 그 국가 수준에서의 법령, 그다음에 정부 부처 수준에서의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조례, 그다음에 기관 차원에서의 규정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예술인과 예술 교육 활동에 대해서 각각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내용을 확인했는데, 예술 교육 활동 같은 경우는 예술인이 일반인에게 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정의는 하고 있지만 권리보장법의 대상으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나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면 기존에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보다 훨씬 더 넓은 예술인 정의를 담고 있다는 걸 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는 이제 간단하게 예술 교육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으로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7개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초중등 교육법상의 이제 학교,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그다음에 뭐 문화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전승 뭐 이런 것 기관,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그 직업으로서의 예술인들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등 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동일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법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다 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가리키는 방향은 뭐냐면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할 목적인 당사자를 규정하는 데에 이 예술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 얘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그냥 취미 생활인데 나는 일반적인 교양으로 예술을 배우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상의 포괄범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은 어디까지나 직업으로서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혹은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 분 혹은 그런 과정에 놓인 분이라고 하는 범위가 좀 특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애초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리 침해나 이런 거라면 이제 다른 일반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저촉이 되거나 혹은 구제가 되는 것이 적절할 거고요. 이 법률의 경우에는 예술인이라고 하는 직업적 특수성에 기반해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 교육 활동이라 하더라도 직업적 예술 활동을 지향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좀 제한적인 범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에서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에 대해 안내되어 있는데요. 종사할 권리와 전파할 권리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차적으로 좁게 보면은 내가 예술가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이후에 계속 생활하겠다, 즉 전업 예술인으로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좁은 의미라면 예술가로서 살기 되게 힘든데 예술가 직업의 선택 자유만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럼 결국에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술가가 예술가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까지도 좀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파할 권리와 관련돼서는 결국엔 예술 행위 자체가 이 예술 작품을 혹은 어떤 행위를 보는 것, 그러니까 즉 그 비예술가가 됐던 아니면 예술가가 됐던 타인이 예술 작품을 보는 행위라고 하는 게 창작 과정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소위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두 개의 원리로서 어쨌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파할 권리 역시도 좁게 보면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축소해 볼 수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전시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창작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전파할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작 과정 자체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종사할 권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고 전파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술 창작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 말하는 불공정 거래의 영역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프리랜서 특성상 계약서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후에 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예술 행위에 있어서의 계약 체결, 특히 서면 계약서 체결의 의무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전에 예술인 복지법상에서도 의무가 되어 있고요. 예술인들이 그 예술 사업자에게, 이 예술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을 해서요, 서면 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응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전에 예술인 복지법상의 그 계약 의무와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예술인 권리보장법 상에서도 그것은 불공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이고요. 사후에 벌어지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불공정 요소를 발견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일에 혹은 계약을 체결하는 이 일부분의 시간에만 이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거나 혹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언제든 그 계약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불공정 내용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 영향 평가에 대해서 예술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처럼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예술인 권리 영향 평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조사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문제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사전에 들여다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비슷한 걸로 이를테면 건물을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으면, 이 공사를 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미리 짐작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의 변경이나 사업 방식의 추가를 통해서 변경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예술인 그 권리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권리 침해적 요인들을 예방하고 진단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술인에 대한 모든 사업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기존에 있는 영향평가 제도를 참조해 보건대 대규모 사업이거나 혹은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 영향평가 정도를 해서 그런 것들에 예술인 권리 침해와 관련된 요인이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는 정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영향평가 제도도 그렇지만 이 예술인 권리 영향평가 제도 역시도 예술인 당사자의 시각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존에 있는 영향평가들이 워낙 영향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환경영향평가가 그냥 하나의 절차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권리 영향 평가 역시 예술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진단이 될 수 있으려면 기존에 있는 영향 평가 제도보다는 조금 더 현장에 밀착한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 놓고 보면 특정한 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권리 침해 사안을 예술인 권리보장법상의 구제 절차로 갈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소급 적용과 관련돼서는 현행 법 체제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30조를 찾아보았는데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조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가령 사법기관에 의해서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재판이라든지 구제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예술가로서 침해당한 영역에 대해서 예술인 권리보호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정부 기관인데 행정부의 해석이 다르고 사법부의 해석이 다르게 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가지 사안이 사법적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는 다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왜 그러냐면 행정 절차를 추가적으로 한다 해도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나 혹은 결정이 나오기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진행됐던 절차에서 다뤄지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 전체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특정한 행위나 내용에 있어서 기존 절차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또 예술인 권리보장법상의 권리침해 사항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예술인들의 권익보장이라는 취지에서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그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술인 권리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례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술인들이 그 사례가 쌓이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 지켜보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는 이야기만큼 모호한 건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법의 시행에 있어서 사례가 그 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법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예술인 개개인의 그 노력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지원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권리보장법과 관련된 사례들을 예술인들한테 알리고 그런 것들이 예술 당사자들 머릿속에도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법령인 만큼 저희 예술인들도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걸 조금 현실에서 정말 빠르게 이렇게 대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술인 권리보장법 자체가 침해 구제와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있는 예술인이 예술인 권리보장법 자체가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권리 침해가 생기지 않으면 권리보장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권리 침해야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법적인 조문에 따라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상담을 반드시 확인하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동료나 이제 이런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상담 절차와 그 다음에 동료 예술인들과 의견 소통을 통해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다만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소한 문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경중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이라도 일단은 문을 두들겨 보고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시행령 혹은 조례 등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인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법과 시행령이 마련돼서 작동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현장은 대부분 이제 지역이나 혹은 아주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법률의 근거에서 주요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많은 활동을 해왔던 예술지원기관이라면 예술지원기관 내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는 예술보호관이라고 하는 직제가 있지만 그 다른 기관에는 예술보호 지원 담당자나 내지 이런 분들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분들을 선임할 때 예술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현장에서는 오히려 예술인들이 그런 보호관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참에 예술인 옴부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예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예술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관들이 알아서 하실 건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자기가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예술기관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셔서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될 것 같습니다.